2025년 12월 27일 놀라운 발표가 터져나왔습니다. 태국과 캄보디아가 휴전에 합의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은 사실상 캄보디아의 일방적인 항복이었습니다. 세계 군사 전문가들은 경악했습니다. 분명 캄보디아는 버틸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중국 군함들이 캄보디아 항구에 정박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전쟁이 시작되자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중국 군함이 단 한 번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궁금해했던 그 이유는 바로 바다 한가운데 그들이 감히 건드릴 수 없는 존재가 버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캄보디아가 발칵 뒤집힌 충격적인 이야기. 한국이 우리의 바다를 막았다. 미국 해군대학 교수가 말했습니다. 한 척의 군함이 한 나라를 무릎 꿇렸습니다. 이건 단순한 전쟁 이야기가 아닙니다. 한국이 세상을 바꾸고 있습니다. 그 전에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꼭 한번 눌러주시면 저희 코리아 공감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2025년 12월 27일 태국 캄보디아 국경의 한 검문소에서 역사적인 순간이 벌어졌습니다. 태국 국방장관 나타폰 나크파닛과 캄보디아 국방장관 테아 세이하가 악수를 나눴어요. 20일간 계속된 전쟁이 드디어 끝나는 순간이었죠. 하지만 그 과정은 캄보디아의 일방적인 항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항복의 원인은 전혀 관계도 없어 보이는 한 척의 군함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미국 해군대학교 해양전략학과 교수 제임스 콜린스입니다. 30년간 바다에서 벌어지는 전쟁을 연구해왔어요. 첫 수업 시간마다 학생들에게 강조하는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전쟁은 육지에서 벌어지지만 전쟁의 결말은 반드시 바다에서 결정된다. 이것은 단순한 이론이 아닙니다. 역사가 증명한 철칙이에요. 1805년 트라팔가르 해전에서 넬슨이 프랑스 함대를 박살낸 순간 나폴레옹의 유럽 정복 꿈은 끝났습니다. 10년 뒤 워털루는 그저 마지막 장면이었을 뿐이죠. 1942년 6월 미드웨이 바다에서 일본 항공모함 4척이 침몰했습니다. 그 순간 태평양 전쟁의 승부는 결정됐어요. 3년 뒤 히로시마는 이미 예정된 결말이었습니다. 1차 대전 때는 어땠을까요? 독일 육군은 강했습니다. 하지만 영국 해군이 독일을 완전히 봉쇄했어요. 독일 국민들이 순무의 겨울을 겪으며 굶어 죽기 시작했을 때 전쟁은 이미 끝나 있었습니다. 바다를 지배하는 자가 전쟁을 지배합니다. 이것은 변하지 않는 진리예요. 그런데 2025년 12월 동남아시아에서 벌어진 이 전쟁은 처음부터 뭔가 이상했습니다. 군사력으로만 보면 태국의 압승이어야 했거든요. 태국 공군의 F-16 전투기들이 하늘을 장악했습니다. 한국산 KGB 정밀 유도폭탄이 캄보디아군 진지를 하나씩 지워나갔어요. 심지어 훈련기로 분류되는 TO-10TH까지 실전에 투입돼 지상 공격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모든 지표가 태국의 일방적 승리를 가리켰어요. 그런데 현실은 달랐습니다. 캄보디아는 버텼습니다. 아니, 버티는 정도가 아니었어요. 적극적으로 반격했습니다. 어디서 그런 자신감이 나온 걸까요? 답은 캄보디아 항구에 나타나기 시작한 중국 컨테이너선들이었습니다. 겉으로는 평범한 화물선이었어요. 하지만 그 배들에서 내려진 건 쌀과 옷가지가 아니었습니다. 태국군이 전선에서 노획한 무기들을 보세요. 중국제 자폭 드론, 최신형 대전차 미사일, BM-21 다연장 로켓포. 이런 무기들이 어떻게 캄보디아군 손에 들어갔을까요? 태국 국방부가 발표한 노획 무기 목록을 보니 소름이 돋았습니다. 중국 인민해방군 현역 장비들이 즐비했거든요. 이건 무기 판매가 아니라 군사 개입이었어요. 100여 명이 죽어나갔습니다. 50만 명의 주민들이 집을 버리고 피난길에 올랐어요. 그런데도 캄보디아는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무엇을 믿고 이렇게 버틸 수 있었을까요? 뭔가 보이지 않는 변수가 있었어요. 그 비밀은 캄보디아 남부 해안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캄보디아는 해상 전력의 중요성을 일찍이 깨닫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캄보디아 지도자들은 바보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태국이 도입한 최정예 해군 전력들을 지켜보며 수년 전부터 전략을 짰어요. 하지만 해상 전력 강화를 위해 최신의 군함을 도입하기엔 국방 예산이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후발주자로 해군력을 키워 태국에 대항하기엔 이미 늦었어요.
태국은 타국에서 수입해온 군함을 필두로 동남아 최강의 해군을 보유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캄보디아는 완전히 다른 접근법을 택했습니다. 군함을 사지 말고 군함이 정박할 기지를 만들자는 아이디어였어요. 마치 최고의 군인들을 키워내는 대신 최고의 군인들이 쉬어갈 호텔을 짓자는 발상이었죠. 기발하면서도 위험한 수였습니다. 시아누크빌에서 남쪽으로 30km, 타이만을 마주보는 해안에 리암 해군기지가 있었어요. 1970년대부터 운영되어 온 오래된 시설이었습니다. 작은 부두 하나에 낡은 창고 몇 개가 전부였죠. 캄보디아 해군의 초라한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는 곳이었어요. 2020년 이곳에 대대적인 확장 공사가 시작됐습니다. 5년에 걸친 거대한 프로젝트였어요. 현대식 부두가 건설되기 시작했습니다. 대형 군함도 정박할 수 있을 정도의 규모였죠. 탄약 저장고, 최신 방공시설, 합동훈련센터, 심지어 잠수함 정비시설까지 계획됐어요. 이 모든 공사에 투입된 자금은 수억 달러였습니다. 캄보디아 국방 예산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규모였어요. 그 돈의 출처는 분명했습니다. 베이징이었죠. 미국 정보기관들은 이 공사를 처음부터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위성 사진이 매주 업데이트됐어요. 실제 분석관들 사이에서는 캄보디아판 지부티라는 말이 돌았습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절호의 기회였어요. 동남아시아 심장부에 자신들의 해군력을 투사할 수 있는 거점을 확보하는 셈이었거든요. 남중국해에서 말라카 해협으로 이어지는 핵심 항로에 발판을 마련한 거였습니다. 캄보디아 입장에서도 나쁘지 않은 거래였어요.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최첨단 해군 기지를 얻을 수 있었거든요. 하지만 진짜 가치는 기지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그 기지에 머물게 될 손님들이었어요. 2023년 12월 공사가 한창이던 시점부터 특별한 방문객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중국 인민해방군 해군 소속의 056A형 초계함들이었습니다. 길이 89m, 배수량 1300톤급의 현대적인 군함들이죠. 첫 번째로 들어온 건 원산함과 바중함이었어요. 회색 도색의 날렵한 함체가 리암 기지 부두에 조용히 접안했습니다. 흥미로운 건 이후의 패턴이었습니다. 몇 달마다 함정이 교체됐어요. 아바함과 텐먼함, 그 다음엔 판즈화함과 광위안함. 하지만 중국 해군기가 리암 기지에서 완전히 사라진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마치 교대 근무처럼 말이죠. 명목상으로는 훈련 목적의 우호 방문이었습니다. 양국 해군의 합동훈련, 인도주의적 구조작전 연습, 해상 순찰 협력 등등 그럴듯한 명분들이었어요. 하지만 현지 어부들은 다르게 말했습니다. 저 배들이 언제 훈련했나? 맨날 정박만 해 있던데. 가끔 바다로 나가긴 하지만 하루 만에 돌아와. 국제해양법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주권국가가 동맹국 군함을 자국 기지에 초청하는 건 완전히 합법적이었거든요. 하지만 모든 전문가들이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훈련이 아니라 사실상의 주둔이었어요. 캄보디아 정부는 이 상황을 최고의 보험으로 여겼습니다. 태국 해군이 아무리 강해도 중국 군함이 떡하니 정박해 있는 기지를 함부로 건드릴 수는 없었거든요. 그건 곧 중국과의 직접 충돌을 의미했고 그런 위험을 감수할 동남아 국가는 없었어요. 리암 기지는 캄보디아에게 불침 항모 역할을 했습니다. 공격받을 걱정 없는 안전한 후방 기지였죠. 여기서 중국제 무기들이 하역되고 캄보디아군으로 배송됐어요. 아이러니한 건 정작 캄보디아 해군 자체는 여전히 형편없었다는 겁니다. 고속정 몇 척과 연안 순시정들이 전부였어요. 총 배수량을 다 합쳐도 1,500톤이 안 됐습니다. 제대로 된 전투함은 한 척도 없었죠. 가장 큰 함정이라고 해봐야 프랑스에서 도입한 90m급 순시선이 고작이었어요. 무장도 보잘것없었습니다. 20mm 기관포 하나가 주무장이었거든요. 이런 배로는 태국 어선과 싸워도 질판이었죠. 반면 태국 해군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나레수안급 호위함 2척을 비롯해 현대적인 함정들을 다수 보유하고 있었어요. 특히 2019년에 도입한 푸미폰 아두냐데탐은 동남아시아 최강급 전투함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화력이 무용지물이었습니다. 중국이라는 거대한 그림자 때문이었어요. 태국이 리암 기지를 공격하는 순간
중국 군함들도 함께 공격받을 수밖에 없었거든요. 저는 워싱턴에서 이 상황을 지켜보면서 21세기 해양 전략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깨달았습니다. 직접적인 군사력보다 정치적 후원이 더 중요해질 수 있다는 것이었어요. 약한 나라가 강한 나라의 그림자 뒤에 숨어서 훨씬 강한 적과 맞설 수 있다는 걸 확인한 거였죠. 캄보디아 국방장관 테아세이하가 기자들에게 한 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우리는 혼자 싸우지 않는다. 강력한 동반자가 함께하고 있다. 우리의 바다를 지켜줄 든든한 친구들이 있다. 누구를 가리키는 말인지는 뻔했죠. 리암 기지에 정박해 있는 중국 군함들 말이에요. 태국은 완전히 손발이 묶인 상태였습니다. 압도적인 해군 우위를 가지고도 바다에서 제대로 움직일 수 없었어요. 육지에서는 승승장구하고 있었지만 정작 중요한 해상 봉쇄는 엄두도 못 내고 있었습니다. 이런 교착 상태가 영원히 지속될 것만 같았어요. 중국의 보호 아래 캄보디아는 계속 버틸 수 있을 것 같았고 태국은 결정타를 날릴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2025년 10월 아무도 예상치 못한 변수가 등장했습니다.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 제3의 국가가 이 미묘한 균형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습니다. 바로 한국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먼저 캄보디아라는 국가의 특수한 경제 구조를 알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어요. 캄보디아가 아직도 앙코르와트 유적지 관광으로만 먹고 사는 가난한 나라라고 말이죠. 현실은 전혀 달랐습니다. 캄보디아는 범죄 조직의 범죄 수익으로 연간 100억 달러 이상을 벌어들이는 국가가 되어 있었어요. 국제범죄 전문가들의 추정에 따르면 국가 GDP의 절반을 범죄 수익이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상상해보세요. 한 나라 경제의 절반이 사기와 강제 노동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걸 말이에요. 시아누크빌과 포이펫의 고층 건물들이 그 증거였습니다. 겉으로는 화려한 카지노와 리조트였어요. 네온사인이 번쩍이고 관광객들이 드나드는 평범한 시설처럼 보였죠. 하지만 그 안에는 또 다른 세계가 있었습니다. 수천 명의 동남아시아 청년들이 감금되어 있었어요. 여권을 빼앗기고 24시간 보이스피싱과 투자 사기에 동원됐습니다. 태국인, 베트남인, 인도네시아인, 말레이시아인들이 피해를 당했죠. 가장 충격적인 건 규모였어요. 한두 명이 아니라 수천 명 단위였습니다. 마치 공장에서 제품을 찍어내듯 범죄를 양산하고 있었거든요. 모든 정부가 알고 있었습니다. 태국 정부도 베트남 정부도 심지어 미국과 유럽연합도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아무도 직접 나서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간단했어요. 캄보디아 정부의 비호와 그 뒤에 있는 중국계 범죄 조직들 때문이었습니다. 주권 국가의 내정에 개입한다는 명목으로 외교적 마찰을 피하고 싶었던 거죠. 그런데 2025년 10월 모든 걸 뒤바꾼 사건이 터졌습니다. 한국인 납치 사건이었어요. 한국 언론이 이 소식을 대대적으로 보도하자 한국 정부의 반응은 다른 나라들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24시간도 안 돼요. 대응 방침이 결정됐어요. 정부 합동대응단 구성, 전세기 투입, 그리고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현지 스캠 단지, 직접 급습 작전이었습니다. 저는 워싱턴에서 이 소식을 접하면서 의외라고 생각했습니다. 솔직히 미국도 시도조차 하지 않았던 일이었거든요. 한국 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 정예요원들이 직접 캄보디아에 파견됐어요. 현지 경찰과 합동작전을 펼쳤습니다. 5개 스캠 단지를 동시에 급습했죠. 단 하루 만에 한국인 피해자 47명을 구출했습니다. 여기서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한국 요원들이 태국인 피해자 23명도 함께 구출한 겁니다. 현장 지휘관이 같은 피해자인데 국적이 뭐가 중요하냐고 판단했다는 거였어요. 5년간 그 누구도 해내지 못한 일을 한국은 단 2달 만에 해냈습니다. 그런데 진짜 폭풍은 따로 있었어요. 바로 태국 사회의 반응이었습니다. 태국은 캄보디아 스캠 단지의 최대 피해국이었거든요. 5년간 구조된 태국인은 고작 340명이었습니다. 반면 여전히 800명이 넘는 태국 청년들이 그 지옥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었어요. 방콕 외곽에 사는 한 어머니의 이야기가 태국 뉴스에 나왔습니다. 아들이 2년 전 좋은 일자리가 있다는 말에 국경을 넘었다가 연락이 끊겼대요. 가끔 새벽에 걸려오는 전화.
울먹이는 목소리. 엄마, 나 여기서 못 나가. 그리고 뚝 끊기는 통화. 그 어머니는 매일 국경 검문소를 찾아갔습니다. 경찰서를 돌아다녔어요. 하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늘 같았죠. 캄보디아 영토 내 문제라 우리가 개입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해냈어요. 캄보디아 쓰레기통에서 발견되는 수백 개의 태국 여권들, 국경지대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진 가족들의 이야기가 매일 뉴스에 나왔습니다. 태국 온라인 커뮤니티가 완전히 폭발했습니다. 한국은 자국민을 위해 경찰 정예 요원을 보냈는데 우리 정부는 5년간 뭐 했나? 340명 구출한 우리 대 70명 구출한 한국. 시간은 5년 대 2달. 더 분노스러운 건 정부의 태도였어요. 태국 외교부는 주권국가 내정에 개입할 수 없다는 원칙만 되풀이했습니다. 반면 한국은 그런 원칙을 과감히 넘어서서 실제 행동을 보여줬죠. 이런 국민들의 분노는 사실 예견되어 있었습니다. 당시 태국 정치 상황이 매우 불안정했거든요. 특히 더 분노를 부채질한 건 몇 달 전 터진 스캔들이었어요. 패통탄 전 총리의 훈센 녹취록 사건. 7월 국경 교전이 벌어졌을 때 패통탄 총리가 캄보디아의 실권자 훈센과 비밀 통화를 나눴다는 사실이 폭로됐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통화 내용이었어요. 우리 장군들이 너무 성급하게 굴고 있다. 좀 진정시켜달라고 말했다는 거였죠. 태국 국민들은 경악했습니다. 자국 군사령관을 적국 지도자에게 험담한 총리가 어디 있느냐는 거였어요. 국회 앞에서 연일 시위가 벌어졌고 결국 8월에 헌법재판소를 통해 패통탄이 해임됐습니다. 아누틴 차니라군 신임 총리가 급하게 취임했어요. 하지만 12월 조기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그에게 주어진 시간은 몇 달뿐이었습니다.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려면 뭔가 강력한 액션이 필요했죠. 바로 그때 한국의 범죄 단지 구출 작전 소식이 터진 겁니다. 태국 국민들에게는 완벽한 비교 대상이 생긴 거였어요. 방콕 시내 곳곳에서 집회가 열렸습니다. 한국처럼 해라. 우리 청년들을 구하라. 시위대가 들고 다니는 플래카드에는 한국 구출작전 사진들이 붙어 있었어요. 아누틴 총리는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태국 정부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우리 국민을 구출하겠다. 한국이 보여준 것처럼 적극적으로 행동하겠다. 국민들은 말이 아니라 행동을 원했어요. 특히 한국이 2달 만에 보여준 결과, 그런 걸 원했습니다. 거리는 행동하라. 결과를 보여달라. 는 구호로 가득했어요. 태국은 완전히 다른 나라가 되어 있었습니다. 5년간 묵인해왔던 정부의 소극적 자세에 대한 분노가 폭발한 거였죠. 그리고 그 분노의 화살은 고스란히 캄보디아를 향했습니다. 신임 정부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국민들이 원하는 건 명확했습니다. 한국처럼 결과로 증명하라는 거였죠. 그리고 신임 정부는 결단을 내렸어요. 중국의 그림자를 뚫고 캄보디아를 직접 압박하겠다는 결정이었습니다. 문제는 방법이었어요. 어떻게? 태국에는 한 가지 무기가 있었습니다. 6년간 한 번도 실전에 나서지 않았던, 하지만 동남아시아 전체를 통틀어 가장 강력한 무기, 푸미폰 아두냐뎃. 이 이름의 무게를 이해하려면 먼저 태국이라는 나라를 이해해야 합니다. 태국에서 국왕은 단순한 군주가 아니에요. 그들에게 국왕은 신에 가까운 존재입니다. 태국에서는 국왕뿐만 아니라 왕실 가족, 심지어 국왕의 초상화 앞에서도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엎드리는 것이 절대적인 예법이에요. 영화관에서는 영화 시작 전 국왕 찬가가 흘러나오고 모든 관객이 일어나 경의를 표합니다. 길거리에 국왕 초상화에 손가락질을 했다가 외국인 관광객이 체포된 사례도 있어요. 불경죄는 최대 15년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푸미폰 아두냐뎃 국왕, 라마 9세였죠. 1946년부터 2016년까지 70년간 재위한 군주였습니다. 태국 역사상 가장 오래 통치한 왕이자 태국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이에요. 우리 미국인에게 조지 워싱턴이 있고 에이브러햄 링컨이 있고 헌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태국인들에게 푸미폰 국왕은 그 모든 것을 합친 것보다 더 큰 존재예요. 푸미폰은 땅의 힘, 아두냐뎃은 비교 불가의 힘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2013년 태국은 역사상 최대 규모의 국방 계약을 체결했어요.
동남아 바다에 존재하지 않는 최강의 군함을 도입하겠다는 결정이었습니다. 스페인, 이탈리아, 중국이 경쟁했어요. 한국이 이겼습니다. 3억 5천만 달러. 태국 역사상 전례 없는 금액이었어요. 한국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에서 건조된 이 군함은 한국 해군의 대구급 호위함을 기반으로 개발됐습니다. 길이 124m, 너비 14m, 만재 배수량 3,700톤, 최고속도 30노트였어요. 축구장보다 조금 긴 크기의 군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배에 실린 무기들이 정말 대단했어요. 하늘에서 날아오는 적기나 미사일을 막는 함대공 미사일이 32발이나 탑재되어 있었습니다. 한 번에 8발씩 발사할 수 있는 수직 발사관이 있었어요. 50km 떨어진 목표물을 음속의 4배 빠르기로 날아가 맞출 수 있는 미사일이었죠. 제트기보다 빠른 속도입니다. 바다 위의 적 군함을 공격하는 하푼 대함미사일도 8발 준비되어 있었어요. 이 미사일은 미국에서 만든 것으로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대함미사일입니다. 한 발로도 구축 함급 군함을 침몰시킬 수 있는 위력이에요. 바닷속 잠수함을 잡는 대잠 로켓도 있었습니다. 22km 떨어진 잠수함까지 공격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레이더였습니다. 시지라페라고 불리는 이 레이더는 350km까지 볼 수 있었어요. 워싱턴에서 필라델피아까지의 거리를 한 번에 감시할 수 있는 거였죠. 태국 해군이 역사상 처음으로 가지게 된 진정한 전략적 감시 능력이었습니다. 이 모든 첨단 장비들이 한국 기술로 완벽하게 통합되어 있었어요. 2019년 1월 이 군함이 사타입 해군기지에 입항했을 때 태국 해군은 축제 분위기였어요. 그리고 그 배에는 특별한 이름이 붙어 있었습니다. HTMS 푸미폰 아둔야댓. 절대 침몰할 수 없는 이름. 태국을 하나로 묶는 이름. 그들의 영원한 국왕이자 신의 이름이었죠. 이 군함은 현재 태국군을 넘어 동남아시아 전체를 통틀어 가장 현대적이고 강력한 단일 전투 시스템입니다. 한국이 만든 이 군함에 대해 태국 해군 제독 나롱삭 차이스리 순폰이 한 말이 인상적이었어요. 우리는 이제 진짜 해군이 되었다. 푸미폰 아둔야댓함과 함께라면 그 어떤 적도 두렵지 않다. 하지만 이 군함에는 한 가지 아이러니가 있었어요. 6년간 단 한 번도 실전에 나선 적이 없었습니다. 취역 후 순찰, 훈련, 친선 방문, 평화로운 임무만 수행했죠. 동남아시아 최강의 전투 시스템이 창고에 모셔진 보물처럼 조용히 정박해 있었어요. 2025년 12월까지는요. 12월 9일 새벽 4시였습니다. 사타입 해군 기지의 어둠 속에서 저주파 엔진음이 울려 퍼졌어요. 푸미폰 아둔야댓이 드디어 움직이기 시작한 겁니다. 기함으로 출항하는 푸미폰 아둔야댓과 함께 태국 해군의 핵심 전력들이 총출동했습니다. 나레수안급 호위함 2척, 초계함 4척, 고속정 8척. 태국 해군 제1프리깃 함대의 모든 화력이 바다로 나갔어요. 이런 대규모 출동은 태국 해군 역사상 처음이었어요. 평시에도 이 정도 전력을 한 번에 투입하는 경우는 없었거든요. 하지만 이번은 달랐습니다. 국민들의 눈이 쏠려 있었고 정부는 결과를 보여줘야 했어요. 함대는 타이만으로 향했습니다. 임무는 명확했어요. 해상 봉쇄 및 공급로 차단 작전. 타이만에서 캄보디아로 향하는 모든 선박을 감시하고 차단하라는 명령이었습니다. 푸미폰 아둔야댓함이 타이만 중앙해역, 정확히는 북위 11도 30분, 동경 103도 지점에 자리를 잡았어요. 전략적으로 완벽한 위치였습니다. 여기서 캄보디아 전체 해안선을 감시할 수 있었거든요. 레이더가 가동됐습니다. 탐지 범위 350km. 이 한 척의 군함이 캄보디아 전체 해안선을 실시간으로 감시할 수 있게 된 거였어요. 레이더 화면에는 수십 개의 점들이 나타났습니다. 어선, 화물선, 유조선들이었죠. 캄보디아의 어떤 선박도 푸미폰 아둔야댓의 눈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12월 12일 첫 번째 차단 작전이 시작됐어요. 중국 국적의 화물선 한 척이 시아누크빌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푸미폰 아둔야댓함에서 고속정 2척이 출동했어요. 정선하고 검색에 응하라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화물선은 순순히 응했어요. 검색 결과 군수물자는 없었지만 선장에게 경고했습니다. 앞으로 이 해역은 봉쇄구역이다.
캄보디아행 화물선은 회항하라. 12월 중순 캄보디아군이 태국 접경 도시 뜨랏 인근에 포격을 가했습니다. 바로 이때 푸미폰 아둔야데탐의 진짜 위력이 드러났어요. 함정에 76mm 오토멜라라 슈퍼 레피드 주포가 화염을 뿜었습니다. 분당 120발의 연사 능력을 가진 이 주포는 코공 지역의 캄보디아 해안포 진지를 정밀 타격했어요. 25km 떨어진 목표물을 정확히 명중시켰습니다. 이 함정의 주포가 실전에서 적의 지상 목표물을 타격한 역사적인 첫 번째 순간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중국 국적 화물선을 검문하고 회항시킨 것은 엄청난 외교적 도발이었어요. 그런데 리암 해군 기지의 중국 군함들은 어디 있었을까요? 답은 간단했습니다. 그들은 기지에 그대로 머물러 있었어요. 저는 이 상황을 보면서 예상 밖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자국 상선이 외국 해군에 의해 강제 회항당했는데 바로 30km 떨어진 곳에 있는 자국 해군이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다니요. 이건 단순한 군사적 계산을 넘어선 문제였어요. 2025년 12월의 국제 정세가 완전히 바뀌어 있었던 겁니다. 한국의 범죄 단지 구출 작전 이후 캄보디아는 국제사회에서 완전히 고립되어 있었습니다. 유엔에서는 캄보디아 인신매매 문제를 다룬 긴급회의가 열렸어요. 유럽연합은 경제 제재를 검토하고 있었고 미국은 범죄 조직의 가상화폐를 압류하며 경고하기 시작했습니다. 다만 전통적인 캄보디아의 양대 원조국가 중국과 일본만이 조용히 있을 뿐이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중국이 나서서 캄보디아를 적극 지원한다면 중국 자신도 국제사회의 지탄을 받게 될 상황이었어요. 특히 미국과의 관계에서 불필요한 마찰을 일으킬 이유가 없었습니다. 더 중요한 건 군사적 현실이었습니다. 중국이 리암 기지에 배치한 056A형 초계함들, 배수량 1300톤급 소형 함정 몇 척, 푸미폰 아둔야댓은 3700톤급이에요. 레이더 탐지거리 350km, 하푼 대한미사일 사거리 124km. 중국 함정들이 푸미폰 아둔야댓을 공격하려면 최소 100km 이내로 접근해야 했는데 그 전에 이미 탐지되고 격침당할 상황이었어요. 숫자로만 보면 몇 척 대 한 척. 하지만 현대 해전에서 질은 양을 압도합니다. 한국이 만든 한 척의 군함이 중국 해군의 개입을 무력화시킨 셈이었어요. 푸미폰 아둔야댓은 마치 모든 걸 내려다보는 거인 같았습니다. 태국의 작은 함정들을 뒤에서 보호하면서 캄보디아가 감히 바다에서 반격할 엄두도 내지 못하게 만드는 절대적 존재였어요. 캄보디아가 믿었던 히든카드, 중국이라는 거대한 방패. 그 방패는 실제로 들어올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림자는 그림자일 뿐이었어요. 그리고 진짜 공포는 이제 막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거대한 군함이 해안을 봉쇄하자 캄보디아에서는 즉각적인 반응이 나타났어요. 많은 사람들이 캄보디아를 내륙 국가로 착각하지만 실제로는 440km의 해안선을 가진 해양국가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실질적인 상업 항구가 시아누크빌 단 하나뿐이라는 거였어요. 캄보디아 경제의 모든 숨통이 이 작은 항구에 달려 있었습니다. 가장 치명적인 건 연료 문제였어요. 캄보디아에는 단 하나의 정유시설도 없었습니다. 국가 전체가 사용하는 모든 석유 제품을 100% 수입에 의존하고 있었거든요. 휘발유, 경유, 항공유, 심지어 난방용 등유까지 모든 게 시아누크빌 항구를 통해서만 들어올 수 있었어요. 산업용 기계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공장 가동에 필수적인 부품들, 발전소 운영에 필요한 설비들이 모두 이 항구를 거쳤어요. 캄보디아의 제조업은 수입 부품 없이는 단 하루도 버틸 수 없는 구조였습니다. 더 심각한 건 군수 물자였어요. 중국에서 오는 무기와 탄약이 모두 시아누크빌 항구를 거쳤습니다. 최신형 미사일 시스템도, 자폭 드론도, 다연장 로켓 포용 탄약도 모두 이곳을 통해서만 들어올 수 있었거든요. 태국 해군이 시아누크빌 앞바다에 완벽한 봉쇄선을 형성한 순간 캄보디아라는 국가 전체의 시계가 멈추기 시작했습니다. 12월 10일 아침 첫 번째 신호가 나타났어요. 시아누크빌로 향하던 화물선들이 일제히 항로를 변경하기 시작한 겁니다. 타이만에 접근하는 것 자체가 위험해졌거든요. 국제해운업계는 즉각 반응했습니다.
캄보디아행 화물에 대한 선박 보험료가 하루 만에 500% 급등했어요. 전쟁 위험 할증료가 적용된 거였습니다. 어떤 선사도 그런 위험을 감수하려 하지 않았어요. 12월 11일 캄보디아 정부가 긴급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태국의 불법적인 해상 봉쇄는 국제법 위반이다. 즉각 철회하라. 훈센 총리는 국제사회의 개입을 호소했죠. 하지만 아무도 듣지 않았어요. 유엔 안보리는 침묵했고 아세안도 중재에 나서지 않았습니다. 이미 캄보디아는 스캠 단지 문제로 국제사회에서 완전히 고립된 상태였거든요. 12월 12일 오전 프놈펜 곳곳의 주유소에서 이상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휘발유 가격이 급등한 거예요. 하루 만에 리터당 가격이 30% 올랐습니다. 소식을 들은 시민들이 주유소 앞에 줄을 서기 시작했어요. 공황 상태였습니다. 사람들이 연료통을 들고 나와 기름을 사재기하기 시작했거든요. 주유소마다 1인당 20리터 한정이라는 안내문이 붙었지만 소용없었어요. 12월 13일 캄보디아 육군 지휘부에 긴급 보고서가 올라갔습니다. 현재 연료 비축량으로 전면전 지속 가능 기간은 극도로 제한적. 현지 정보원들의 추산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최대한 아껴 써도 2주에서 3주가 고작이었어요. 더욱 씁쓸한 현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캄보디아군 무기고에는 중국제 최신 장비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거든요. 최신형 방공 시스템, BM-21 다연장 로켓포, 자폭 드론 수백 대, 대전차 미사일까지. 한국제 KGB 폭탄에 파괴된 350번 고지의 방공 레이더도 새 것으로 교체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그 값비싼 무기들이 하나씩 침묵하기 시작했습니다. 방공 레이더는 전력 부족으로 가동을 중단했어요. BM-21 로켓포는 연료 없이는 발사 위치로 이동조차 불가능했습니다. 자폭 드론들은 충전소 발전기가 멈춰서면서 배터리가 바닥났어요. 중국이 공들여 보내준 무기들이 순식간에 고철 덩어리로 전락한 겁니다. 그때부터 캄보디아 전체가 서서히 멈춰서기 시작했어요. 군부터 마비됐습니다. 헬리콥터 출동 횟수가 급격히 줄었어요. 연료 절약 때문이었죠. 육군 기갑부대는 아예 훈련을 포기했습니다. 중국제 장갑차들이 기지에 박혀서 움직이지 못했거든요. 프놈펜 외곽의 한 군부대에서는 장교가 민간 주유소 줄에 서 있는 모습이 목격됐습니다. 군용 연료통을 들고요. 민간 부문은 더욱 참혹했어요. 시아누크빌 항구에서 2,000명의 하역 노동자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들어오는 배가 없으니 일거리도 사라진 거였어요. 빈 항구에는 갈매기들만 날아다녔습니다. 프놈펜 시내는 아수라장이 됐어요. 시내의 툭툭과 택시들이 하나둘 운행을 중단했습니다. 기름값이 치솟아서 운행을 포기했거든요. 전력 공급마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화력발전 소형 중유 재고가 바닥을 드러내면서 순환 정전이 시작된 거예요. 에어컨이 꺼진 정부 청사에서 공무원들이 부채질을 하며 일하는 모습이 목격됐습니다. 캄보디아 정부 내부에도 균열이 생겼어요. 부총리 소 컴이 비공개 강요 회의에서 터뜨린 폭탄 발언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이대로 가면 나라 자체가 멈춰버린다.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경제부의 긴급 분석 보고서는 더욱 절망적이었어요. 해상 봉쇄가 지속되면 일주일 내에 국가 경제가 완전히 마비될 것이라는 결론이었습니다. 마침내 캄보디아가 백기를 들었습니다. 외교부가 비밀 채널로 태국에 보낸 메시지는 단 한 줄이었어요. 휴전 협상 의사가 있다. 12월 23일부터 26일까지 3일간의 하급 군사회담. 12월 27일 정오 태국 캄보디아 국경의 한 검문소에서 양국 국방장관이 악수를 나눴습니다. 휴전 협정 서명. 즉각적인 휴전, 군사 이동 중단, 영공 침범 금지, 포로 18명, 72시간 내 송환, 스캠 단지 공동 대응, 아세안 옵서버팀 감시. 20일간의 전쟁이 끝났어요. 일방적인 양보는 캄보디아의 몫이었습니다. 군함 단 한 척이 한 나라를 무릎 꿇렸습니다. 사실 전 세계 해군 전문가들이 이 전쟁에서 주목한 건 승부의 결과가 아니었어요. 완전히 예상을 뒤엎은 과정이었습니다. 워싱턴의 펜타곤에서, 런던의 화이트홀에서, 베이징의 중난하이에서 모두가 같은 충격을 받고 있었어요.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했을까? 저 역시 30년간 해양 전략을 연구해온 사람으로서 당황했습니다. 모든 군사 이론이 예측한 시나리오와 정반대의 결과였거든요. 이론적으로는 캄보디아가 훨씬 더 오래 버틸 수 있어야 했어요. 중국의 든든한 지원, 육상 보급로의 존재, 게릴라전으로의 전환 가능성까지 모든 조건이 최소 몇 달은 끌 것이라고 암시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잔혹했어요. 단 20일 만에 끝났습니다. 그것도 일방적인 항복으로 말이죠. 이 전쟁을 분석하면서 저는 세 가지 교훈을 도출했어요. 첫째, 해군력의 비대칭성이었습니다. 푸미폰 아둔야댓 한 척의 위력이 예상을 초월했거든요. 3,700톤 배수량에 ESSM 32발, 하푼 8발, 350km 탐지거리의 C7라 레이더. 이 한 척이 캄보디아 해군 전체를 완전히 무력화시켰어요. 현대 해전에서는 질이 양을 압도합니다. 아무리 많은 소형 함정이 있어도 첨단 호위함 한 척을 당해낼 수 없어요. 기술 격차가 물량의 차이를 무의미하게 만든 겁니다. 둘째, 그림자 억지력의 허상이었어요. 캄보디아는 중국이라는 거대한 우산을 믿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비가 내리기 시작하자 그 우산은 펼쳐지지 않았어요. 억지력이 작동하려면 실제로 사용될 의지가 반드시 있어야 하거든요. 중국은 캄보디아를 위해 자국의 이익을 희생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형제는 형제를 구하러 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셋째가 가장 모두를 놀라게 한 지점이었어요. 바로 한국 해양방산의 숨겨진 실력이었습니다. 솔직히 한국하면 대부분 민간 선박 제조에 뛰어난 나라로 생각합니다. 유조선, 컨테이너선, LNG 운반선, 세계 1위의 조선 강국이라는 건 모두가 인정하는 사실이에요. 하지만 군함은 별개 문제라고 여겨졌거든요. 군함 건조는 민간 선박과는 완전히 다른 영역이니까요. 복잡한 무기체계, 전자전 장비, 생존성 설계까지 단순히 조선 기술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분야였어요. 그런데 실제 해전에서 한국제 군함의 실전 성능을 목격하는 순간 모든 의구심이 사라졌습니다. 제가 조사해보니 흥미로운 사실들이 나왔어요. 많은 사람들이 몰랐던 사실이지만 한국제 군함을 채택하는 국가는 생각보다 훨씬 많았어요. 제가 조사해보니 놀라운 결과가 나왔거든요. 가장 흥미로운 건 한국의 퇴역함을 주력함으로 사용하는 국가들이었습니다. 베트남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한국 해군의 퇴역함인 김천함과 여수함을 넘겨받아 HQ-18, HQ-20으로 개명하고 자국 해군의 주력함으로 운용하고 있었거든요. 이건 단순한 무기 거래가 아니었습니다. 한국 해군이 수십 년간 사용하던 함정을 베트남이 자국의 가장 중요한 전력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성능과 신뢰성을 확신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결정이었죠. 필리핀은 더욱 적극적이었습니다. 포항급 초계함, 참수리급 고속정, 호세리잘급 호위함까지 다양한 한국제 함정들을 운용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2025년 12월 26일 휴전협정. 바로 하루 전에 5억 7천만 달러 규모의 호위함 2척을 추가 주문했습니다. 타이밍이 우연일 리 없었죠. 더 놀라운 건 전혀 관계없어 보이는 국가들도 한국 군함을 선택하고 있었다는 사실이었어요. 방글라데시는 한국에서 호위함을 도입했습니다. 남아시아 국가가 한국 군함 기술을 신뢰한 거예요. 콜롬비아는 남미에서 한국제 함정을 운용하고 있었고, 이집트는 아프리카와 중동을 연결하는 전략적 위치에서 한국 군함을 채택했어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답은 의외로 간단했어요. 한국 방산업의 핵심 경쟁력은 최첨단 기술만이 아니었어요. 약속을 지킨다는 것이었습니다. 필리핀에 FA-50 전투기를 판매했을 때가 좋은 예였습니다. 한국은 필리핀 측 요청에 따라 직접 페리 비행까지 해가며 납기일을 정확히 맞췄거든요. 완벽에 가까운 납기일 준수. 이것이 한국 방산업의 가장 큰 무기였어요. 다른 나라들은 어땠을까요? 프랑스는 계약 후 10년이 지나도 인도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독일은 기술적 문제로 납기를 수년씩 미루기 일쑤였습니다. 러시아는 정치적 이유로 계약을 일방적으로 취소하는 경우도 있었죠.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약속한 날짜에 약속한 성능으로 약속한 가격에 정확히 인도했어요. 이 신뢰성이야말로 한국 군함이
전 세계로 퍼져나간 진짜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한 가지가 더 추가됐어요. 실전 검증이라는 도장이 찍힌 겁니다. 앞으로 동남아시아, 중동, 남미의 해군 참모들이 새 군함을 도입할 때 이렇게 말할 거예요. 한국 군함? 아, 그 배 말이지. 괜찮더라. 그게 이 전쟁이 남긴 유산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걸 지켜보면서 저는 우리 미국의 상황이 자꾸 떠올랐어요. 이번 사례를 분석하면서 저는 한 가지 불편한 진실과 마주해야 했습니다. 미국의 조선업은 쇠퇴하고 있어요. 우리는 여전히 세계 최강의 해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항공모함 11척, 이지스함 수십 척, 핵잠수함 함대까지. 종이 위의 숫자만 보면 압도적이죠.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이 전력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조선소와 도크가 턱없이 부족해요. 2차 대전 때 우리는 4년 만에 군함 6,000척을 찍어냈습니다. 지금은 구축함 한 척 건조하는데 7년이 걸려요. 숙련공들은 은퇴하고 있고 젊은 인력은 실리콘밸리로 갑니다. 함정 정비 대기 시간은 점점 길어지고 있어요. 냉정하게 말해서 우리는 가진 것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태평양 건너편을 바라보면 씁쓸해져요. 한국은 세계 조선업의 40%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거제도와 울산의 조선소들은 24시간 가동돼요. 숙련된 용접공과 엔지니어들이 넘쳐나죠. 그리고 이번 전쟁에서 그들이 만든 군함이 실전에서 제대로 작동한다는 게 증명됐습니다. 그래서 2026년 미 해군은 결정을 내렸어요. 한국의 함정 유지보수 정비 거점을 만들기로요. 일부에서는 비판합니다. 미국 군함을 외국에서 정비한다고? 자존심 상하는 일이라는 거죠. 저도 처음엔 그랬어요. 하지만 냉정하게 생각해봤습니다. 우리 해군이 태평양에서 작전을 수행하려면 정비받을 곳이 필요합니다. 본토까지 돌아가려면 몇 주가 걸려요. 그 시간 동안 함정은 작전에서 빠지는 겁니다. 반면 한국은 태평양 서쪽 끝에 있어요. 세계 최고 수준의 조선 인프라를 갖추고 있고 70년 동맹국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가장 잘하는 건 전략과 작전입니다. 한국이 가장 잘하는 건 배를 만들고 고치는 거예요. 서로의 강점을 활용하는 게 현명한 거 아닐까요? 2025년 12월 27일 정오 휴전협정이 서명되던 그 시각 푸미폰 아둔야대탐은 여전히 타이만에서 순찰 중이었습니다. 저는 이 전쟁의 결말을 보면서 제가 30년간 가르쳐온 원칙을 다시 확인했어요. 전쟁은 육지에서 벌어지지만 전쟁의 결말은 바다에서 결정된다. 캄보디아는 중국의 그림자를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림자는 실체가 아니었어요. 진짜 힘은 타이만 한가운데 떠있던 3,700톤짜리 회색 군함이었습니다. 땅의 힘과 비교 불가의 힘. 푸미폰 아둔야데시라는 이름의 의미였죠. 그 군함을 만든 건 한국이었습니다. 저는 한국 방산업의 미래가 밝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그건 한국이 특별해서가 아닙니다. 그들이 기본에 충실하기 때문이에요. 약속한 시간에, 약속한 품질로, 약속한 가격에 납품하는 것. 당연한 일 같지만 방산업계에서 이걸 지키는 나라는 생각보다 드뭅니다. 저는 미국인입니다. 미국 해군의 우위를 누구보다 바라는 사람이에요. 하지만 동시에 현실주의자이기도 합니다. 21세기 해양 질서는 미국 혼자 지킬 수 없어요. 동맹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동맹 중에서 한국만큼 조선 능력이 뛰어난 나라는 없습니다. 우리가 설계하고 한국이 건조하고 함께 운용한다. 나쁘지 않은 분업이에요. 평소 제가 학생들에게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전쟁의 결말은 바다에서 결정된다. 그리고 바다의 결말은 조선소에서 결정된다. 한국은 이걸 알고 있었어요. 2025년 12월의 타이만은 그 증거였습니다.